생일 선물이라며 준 루이비통 가방, 백화점 직원이 한마디 하더군요. 고객님, 이건 정품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61세의 은퇴교사 김정옥, 평생 품격 하나로 살아왔던 여자. 그런데 며느리가 준 가방이 가짜였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 친정 어머니께는 진짜 루이비통을 선물했다는 사실이었죠. 굴욕과 분노 속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합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6시 정옥은 어김없이 운동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옥의 모습은 66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했어요. 은퇴한 지 벌써 6년째였지만 정옥은 여전히 교단에 섰던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코스를 걸으며 같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이었죠. 정 선생님,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단지 입구에서 경비원 김 반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옥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어요. 김 반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정옥은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부모들과도 정을 나눴죠. 은퇴 후에도 동네에서 정옥을 만나면 사람들은 여전히 정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단순히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정옥이 평생 지켜온 품격과 따뜻함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거든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남편 영철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옥은 여전히 두 사람분의 찻잔을 꺼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빈 찻잔을 바라보며 정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정옥은 슬픔에 잠겨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 서진이 있었고 며느리 소희가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손주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정옥은 가방을 챙겨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진 부부가 사는 곳은 정옥의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서진은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소희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맞벌이 부부였기에 5살 민준이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정옥의 몫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정옥은 손주를 꼭 끌어안으며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우리 민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요?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는 가방에서 구겨진 도화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려진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와,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줬네. 고마워요. 거실에서는 며느리 소희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SNS였어요. 소희는 사진을 고르고 글을 쓰고 해시태그를 다는 일에 푹 빠져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민준이 좀 봐주세요. 저 지금 회사 홍보 자료 올리는 중이에요. 그래요, 소희 씨. 천천히 하세요. 정옥은 며느리의 바쁜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들었거든요. SNS에 일상을 올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그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저녁 6시 서진이 퇴근했습니다. 정옥은 미리 준비해둔 저녁 반찬을 식탁에 차려놓았어요. 된장찌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그리고 서진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서진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이런 것밖에 더 해줄 게 있니?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식사를 하는 동안 소희는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을 찍고 올리고 댓글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정욱은 그런 소희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소희 씨, 밥은 맛있게 먹어야 소화가 잘 돼요. 아, 네 어머니. 저 지금 회사 SNS에 올릴 사진 찍는 중이에요. 해시태그 행복한 저녁 식사 해시태그 시어머니 의사랑 이렇게요.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정욱이 차려준 밥상을 찍었습니다. 정욱은 쑥스러웠지만 며느리가 좋아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욱은 문득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정욱아, 며느리는 어때? 요즘 며느리들 까다롭다며? 우리 며느리는 착해. 손주도 잘 돌보고 나한테도 잘하고. 그래, 너 운 좋다. 우리 집 며느리는 말도 마. 정욱은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했었죠. 교사는 은퇴해도 품격은 남는 법이야. 내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며느리도 나를 대하는 거 아니겠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정욱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 가지를 배웠어요. 먼저 존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정욱은 며느리 소희에게도, 아들 서진에게도, 손주 민준이에게도 늘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욱은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남편이 없는 거실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정욱은 의연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정욱은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생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정욱의 품격과 믿음을 시험에 들게 할 거라는 것도요.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정욱의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서진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소희가 특별한 거 준비했대요. 아이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괜히 너희들 바쁜데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생신인데 당연히 챙겨야죠. 정욱은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그리고 남편이 살아생전 선물했던 진주 목걸이까지. 거울을 보니 그래도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제 생일이에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욱은 영정사진을 향해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없는 첫 생일이었지만 정욱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죠. 오후 5시 서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다. 할머니 왔어요. 문이 열리고 거실 가득 풍선과 리본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서진과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정욱을 맞이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얼마나 준비하느라 고생했니? 정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맞는 생일이라 그런지 아들 내외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서진이 준비한 미역국과 소희가 주문한 한정식이 상을 가득 채웠죠. 정욱은 손주 민준이에게 밥을 떠먹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고급스러운 갈색 포장지에 황금색 리본이 달린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소희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정욱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 제 마음이에요. 꼭 받으셔야 해요. 백화점에서 직접 사온 거예요. 정품이에요.
소희는 특별히 정품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정욱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였죠. 이게 대체 뭐니? 열어보세요. 민준이까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벗겼어요. 상자 뚜껑을 여니 고급스러운 갈색 가죽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패턴이 선명하게 새겨진 가방이었죠. 이게 루이비통?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은 명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루이비통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백화점을 지나다니며 쇼윈도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런 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계구나 생각했었죠. 네, 어머니. 루이비통이에요. 어머니 스타일로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품이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소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정품 인증 카드와 보증서, 그리고 먼지 주머니까지 깔끔하게 들어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왜 샀니? 이거 얼마나 하는데? 어머니, 가격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저희 위해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민준이도 매일 봐주시고, 밥도 차려주시고, 이 정도로는 보답도 안 돼요. 정욱은 가방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교사 생활 30년 동안 정욱은 늘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돌보며 살았죠. 누군가 정욱에게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 적이 언제였던가요? 소혜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쓰니?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니까요. 서진도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순간이 정욱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명을 켜고 가방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갈색 가죽의 질감이 부드러웠고 모노그램 패턴이 정교했습니다. 금속 장식도 반짝거렸죠. 정욱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팔에 걸어보니 묘하게 어울렸어요. 평생 시장 가방이나 청가방만 들고 다녔던 정욱에게 이 가방은 낯선 동시에 설레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걸 내가 들어도 되나? 정욱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골라준 선물이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죠. 정욱은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방에서 새 가죽 냄새가 났어요. 소희 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며느리 복이 있나 봐. 정욱은 가방을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함부로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밤 정욱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가방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아들의 웃음이, 손주의 환호성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욱은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같았죠. 하지만 정욱은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포장지 아래 숨겨진 진실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머지않아 정욱의 세계를 산산조각 낼 거라는 사실도요. 생일이 지나고 사흘 후 정욱은 오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이었죠. 은퇴 후에도 이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차 한 잔 나누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남 장소는 강남 백화점 6층에 있는 커피숍이었어요. 정욱은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선물한 루이비통 가방이 떠올랐죠. 오늘은 들고 나가볼까? 정욱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방을 꺼내 팔에 걸어보니 여전히 새 것처럼 반짝거렸어요.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보며 정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지. 우리 며느리 자랑도 하고. 정욱은 연한 회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루이비통 가방을 팔에 걸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정욱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정욱에게 명품 가방은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 정욱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가방이 햇빛에 반짝이며 존재감을 드러냈죠. 백화점 6층 커피숍에는 이미 3명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 선희, 그리고 정숙. 모두 정욱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이었어요. 어머, 정욱아. 오랜만이야. 미경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정욱이 테이블로 다가가자 선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욱아, 그거 혹시 루이비통 아니야? 이거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준 거야. 정욱은 쑥스럽게 웃으며 가방을 테이블 옆 빈 의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방으로 향했어요.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이 이런 것도 선물하나? 우리 며느리는 생일에 케이크 하나 사오는 것도 아까워하던데. 정숙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정품이야? 요즘 짝퉁도 많다던데. 그럼 정품이지.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직접 샀대. 인증카드도 다 있어. 정욱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감탄하며 가방을 둘러봤어요. 정욱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정욱에게 이런 관심과 부러움은 낯선 경험이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까지. 시간이 금방 흘렀어요. 정욱은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그때였습니다. 가방 고리 부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정욱이 손잡이를 확인하려는 순간 금속 고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고리를 보며 정욱은 당황했죠. 이게 왜 이러지? 친구들도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희가 고리를 주워 살펴봤어요. 어머, 이거 완전히 끊어졌네. 수리해야겠는데? 백화점에서 산 거라며? 그럼 여기 매장 가면 되겠네. 미경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이곳이 백화점이라 매장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정욱은 가방을 들고 3층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입구부터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죠. 정욱은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욱은 가방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이 가방 고리가 떨어졌는데 수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살펴보던 직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직원은 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방 안쪽을 확인하고 모노그램 패턴을 만져봤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직원은 가방을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나이 지긋한 매니저와 함께 돌아왔어요. 매니저는 정욱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수리해드릴 수 없습니다. 네? 왜요? 루이비통 가방 맞잖아요. 고객님, 이건 정품이 아닙니다. 순간 정욱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샀다고 했는데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 안쪽을 보여줬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확인했는데요. 저희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스티칭, 봉제선을 보세요. 저희 제품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조품입니다. 정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리가. 인증카드도 있었는데 요즘 모조품들은 인증카드까지 정교하게 만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제품은 정품이 아닙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정중했지만 정욱에게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몇몇은 수군거리기까지 했죠. 저기 저 할머니 짝퉁 들고 왔대. 어머,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욱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오며 이토록 수치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교사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언제나 당당했던 정욱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땅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지만 친구들이 있는 커피숍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정욱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욱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정욱은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웠던 가방이 이제는 수치스러운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짜를 들고 다녔단 말이야? 정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욱은 참았어요. 울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정욱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최대한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그리고 천천히 커피숍으로 돌아갔죠. 정욱아, 술이 잘 됐어? 미경이 물었습니다. 정욱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중에 찾으러 오래. 시간 많이 걸린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정욱은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가방을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가짜를 선물한 거지? 정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가 실수로 속은 걸까요? 아니면 정욱의 가슴 한편에 불안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 소희의 얼굴이, 백화점 매니저의 말이,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전화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진의 번호를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서진아, 지금 통화 괜찮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욱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저기, 그 루이비통 가방 말이야. 내가 산 거니 아니면 소희 씨가 산 거니? 아, 그거요? 소희가 직접 산 거래요. 제가 퇴근하고 왔더니 이미 포장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서진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욱은 목구멍이 막혀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서진아, 그 가방이 정품이 아니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끝에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에 가서 확인했어. 시장 짝퉁이래. 시리얼 넘버가 가짜라고. 어머니, 그게 혹시 매장 직원이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서진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려 한다는 걸요. 아니야. 매니저까지 나와서 확인했어. 분명히 모조품이래. 서진아, 소희 씨가 어디서 산 건지 물어봐 줄래? 어머니, 요즘 그런 거 많대요. 온라인으로 사면 가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소희가 모르고 산 거예요. 실수예요. 정욱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를 보호하려고만 했죠. 실수라고? 서진아, 백화점에서 샀다며? 백화점에서 가짜를 팔 리가 없잖니. 어머니, 일단 제가 소희한테 물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진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욱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마저 정욱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욱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정욱은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며느리 소희의 SNS를 확인해 보기로 한 겁니다. 정욱은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몇 달 전 민준이 사진을 보려고 소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장해둔 주소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소희의 SNS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레스토랑 음식 사진, 카페 인증샷, 그리고 명품 가방들. 정욱은 천천히 화면을 내리며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욱은 발견했습니다. 사흘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어요. 루이비통 가방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 생신 선물 준비 완료. 백화점에서 직접 골랐어요. 시댁에도 명품, 시어머니 사랑.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해시태그도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시어머니 사랑, 해시태그 루이비통, 해시태그 명품 선물, 해시태그 효녀 며느리, 해시태그 행복한 가정. 댓글들이 주르르 달려 있었어요. 우와, 역시 센스 있는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루이비통이라니 대박. 부럽다. 우리 며느리는 언제 이럴까?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희는 정욱에게 가짜를 선물하고 SNS에는 마치 진품을 선물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도 모두 속고 있었어요. 정욱은 더 아래로 화면을 내렸습니다. 한 달 전 게시물이 눈에 띄었어요. 소희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손에는 루이비통 가방이 들려 있었죠. 정욱이 받은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가죽의 질감이 더 고급스러워 보였고 금속 장식이 더 반짝거렸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엄마 환갑 선물. 백화점 직구 성공. 엄마가 제일 예뻐요. 사랑해요, 엄마. 정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는 진품을, 시어머니에게는 짝퉁을 선물한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친정엔 진품, 시댁엔 짝퉁이라. 정욱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러움도 밀려왔습니다. 정욱은 소희를 친딸처럼 대했어요. 민준이를 매일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플 때는 밤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소희는 정욱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 노릇이냐?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욱은 참았어요.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는 건 져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욱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정욱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가짜 며느리한테 진짜 시어머니 노릇을 한 건가? 정욱의 머릿속에 지난 6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가 입덧할 때 죽을 쓰던 일,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를 도와주던 일, 소희가 승진했을 때 축하 파티를 준비해주던 일. 모든 게 헛된 일이었던 걸까요? 정욱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죠. 그날 밤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며느리와 대면해야 한다고요. 진실을 듣고 싶었어요. 소희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정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면이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도 정욱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평생 품격을 지키며 살아온 정욱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며느리한테 인생의 진짜 예의를 가르쳐줘야겠다. 정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정욱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오후 정욱은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민준이를 돌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욱의 가방 속에는 그 루이비통 가방이 들어 있었죠. 증거물처럼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진짜 대박이지? 시어머니가 완전 좋아하셨대. 나 효녀 며느리 등극. 소희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은 소희는 휴대전화를 들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맞아, 시장에서 샀어. 3만 원짜리. 근데 포장 제대로 하니까 완전 진짜 같더라. 어차피 할머니들은 모르잖아. 정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정욱이 들어온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 거는 백화점에서 제대로 샀지. 200만 원 넘게 줬어. 엄마는 우리 낳아주신 분이니까 당연하잖아. 근데 시어머니는 뭐 SNS에 올릴 용도면 충분하지.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소희가 직접 입으로 말하는 걸 듣고 나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희 씨, 정욱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들어왔어. 통화 끊어. 정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랭했습니다. 소희는 황급히 통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죠. 어머니, 그게 제 친구랑 농담한 거예요. 농담? 정욱은 가방에서 루이비통을 꺼내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고리가 떨어진 그 가방이었어요. 이게 농담이야?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짝퉁 가방을 백화점에서 샀다고 거짓말한 게 농담이라고?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온라인에서 샀는데 그쪽에서 가짜를 보낸 거예요. 제가 속은 거라고요. 온라인? 방금 전엔 시장에서 샀다고 했잖아. 정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소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니, 시장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요. 어머님, 요즘 시장 제품도 품질 좋아요. 진짜나 다름없다니까요? 다르지. 정욱은 휴대전화를 꺼내 소희의 SNS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들고 있는 루이비통 가방 사진이었죠. 친정어머니한테 준 건 200만 원짜리 진품이고 시어머니한테 준 건 3만 원짜리 짝퉁이야. 이게 다름없는 거야?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어머니, 그건 우리 엄마는 명품을 좋아하세요. 근데 어머니는 평소에 검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하다고?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내가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가짜를 주고 진짜라고 속여도 되는 거야? 소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뻔뻔하게 나왔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명품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200만 원이 넘어요. 저희도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생활비에 쪼들려요. 시어머니한테까지 그렇게 쓸 여유가 없다고요. 그럼 안 주면 되잖아. 왜 거짓말을 해? SNS 때문이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SNS에 좋은 거 올려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제 이미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명품 선물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콘텐츠인데요. 정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아는 소희인가 싶었어요. 그럼 나는 뭐야?
너의 SNS 콘텐츠 거리야? 어머님도 이해하셔야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희의 말에 정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60여 년 인생에서 이토록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 보여지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나도 너한테 가짜 며느리 대접을 하면 되겠네. 네, 진짜 사랑, 진짜 정성은 안 주고 가짜로만 대해주면 되겠어.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정욱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희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사과? 진심 없는 사과는 필요 없어. 정욱은 신발을 신으며 소희를 돌아봤습니다. 소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정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희 씨, 난 60여 년을 진실하게 살아왔어. 교사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지. 근데 내가 준 건 거짓이었어. 가짜 가방, 가짜 마음, 가짜 효도였던 거야. 어머님, 이제부터 나도 진짜를 보여줄 거야. 가짜 며느리에게는 진짜 시어머니가 필요하거든. 정욱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소희가 뭐라고 외쳤지만 정욱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정욱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정욱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짝퉁 가방이 이제는 며느리의 거짓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어버렸죠. 버스 안에서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며느리에게 그리고 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로요. 정욱은 평생 온화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 며느리한테 인생의 진짜 예의를 가르쳐줘야겠어. 정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결연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정욱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진주 귀걸이까지.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 말이죠. 정욱은 수첩을 꺼내 적어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어요. 남편 영철이 생전에 거래하던 변호사였죠. 영철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 문제를 처리할 때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욱은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사무실이었어요. 접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네, 10시에 김 변호사님께 예약했어요. 이정욱입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정욱을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욱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상담실로 안내받은 정욱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를 한 잔 건네며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욱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상속 서류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찾았습니다. 프린터에서 서류들이 출력되기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욱 앞에 펼쳐놓았죠. 여기 보시면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아파트 2채, 예금, 그리고 주식이 있으시죠. 정욱은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그중 현재 정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정욱의 단독 명의였고 서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서진과 정욱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진이 집 말이에요. 지분이 어떻게 되죠? 아드님이 70%, 선생님께서 30% 소유하고 계십니다. 당시 고인께서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죠.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되 정욱의 지분도 남겨둔 것이었어요. 만약을 대비한 장치였죠. 그리고 예금은요? 선생님 명의로 된 계좌에 2억 3천만 원 정도 있으십니다. 주식도 5천만 원어치 보유하고 계시고요. 정욱은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놓았다는 걸 몰랐거든요. 남편은 생전에 늘 검소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아내와 아들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거였죠. 그럼 만약 제가 아들 집 지분을 처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김 변호사는 잠시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선생님 지분을 아드님께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팔 수도 있죠. 다만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처분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정욱에게도 카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서류 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천천히 살펴보고 싶어서요. 네, 당연하죠. 법률사무소를 나온 정욱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내 다시 한번 살펴봤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생각해뒀구나. 정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 영철은 평생 말수가 적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아내를 위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뒀던 겁니다. 정욱은 휴대전화를 꺼내 며느리 소희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게시물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와 있었죠. 명품 가방을 든 사진,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백화점 쇼핑 인증샷. 해시태그도 화려했습니다. 해시태그 명품 스타그램,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해시태그 행복한 일상.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소희는 종종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댁 생활비 도와드리고 왔어요. 효도는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 병원비 지원. 우리 가족 건강이 최우선. 시댁 경조사비 보태드렸어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죠.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대단한 며느리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없는데 대박. 시어머니 복 터졌네. 정욱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희가 정욱에게 돈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경조사비도 모두 정욱이 자신의 돈으로 처리했어요. 오히려 정욱이 민준이를 돌봐주고 반찬을 해다주고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쥐어줬죠. 정욱은 더 아래로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소희가 지난 6개월간 산 명품 목록을이었죠. 루이비통 가방, 샤넬 지갑, 구찌 벨트, 에르메스 스카프. 대충 계산해도 1,0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시댁 도와드린다면서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구나.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SNS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소희는 착한 며느리 이미지를 만들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속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정욱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돈이 많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지. 정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의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진짜 효도는 거짓 없이 진심을 다하는 거고. 정욱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가족을 대할 때도 항상 진심이었어요. 거칠애나 거짓은 없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소희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속은 거짓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었어요. 정욱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죠. 먼저 소희의 SNS 게시물들을 캡처해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 서진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서진이 며느리 편만 들지 않고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했죠. 마지막으로 정옥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했어요. 정옥은 수첩을 덮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정옥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냉정하게, 현명하게 대응하기로 결심했죠. 카페를 나서며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정옥의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슬픔을 지나 이제 정옥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조용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에게 그리고 세상의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정옥만의 방법이었죠. 목요일 오후 정옥은 아들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내일 저녁에 소희 씨 좀 우리 집으로 보낼 수 있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옥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금요일 저녁 6시 정옥은 거실을 정돈했습니다. 소파 앞 테이블 위에 2개의 찻잔을 준비해뒀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갈색 봉투 하나와 루이비통 가방을 나란히 놓았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옥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소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러서 무슨 일이세요? 들어와. 차 한잔하자. 정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함이 담겨 있었어요. 소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옥은 찻주전자를 들어 2잔의 차를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마셔. 좋은 차야. 소희는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과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정옥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소희 씨, 이건 내가 선물한 가방이지? 정옥이 루이비통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마음에 들긴 하더라. 백화점 직원이 모조품입니다. 라고 하시기 전까진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 정옥은 휴대전화를 꺼내 소희의 SNS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소희가 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을 캡처한 메모였어요. 시장에서 3만 원에 샀다며? 어차피 할머니들은 모른다고 했잖아. 소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어머니, 그건, 그리고 이것도 봐. 정옥은 소희의 SNS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시댁 생활비를 도와줬다는 글, 병원비를 지원했다는 글, 경조사비를 보탰다는 글. 이 중에서 진짜가 하나라도 있니? 저는 단 한 푼도 안 줬잖아. 오히려 내가 너희 집 반찬에다 주고 민준이 돌봐주고 필요할 때마다 돈 쥐어줬지. 그런데 넌 SNS에 거짓말을 올려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했어.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정옥은 갈색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소희가 고개를 들어 서류를 봤습니다. 재산 지분 처분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너희 집 아파트, 내 지분이 30% 있는 거 알지? 그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면 내 지분이 약 3억 원 정도 돼. 그 돈을 회수하려고.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그 돈을 당장 마련할 수가 없다고요. 소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차갑게 웃었어요. 왜 못 마련해?
너 지난 6개월간 명품 사는데 1,000만 원 넘게 썼잖아. SNS 보니까 다 나오더라.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시댁 도와준다면서 그 돈은 다 어디서 났니? 그건 진심 없는 선물엔 진짜 돈도 줄 이유가 없어.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과? 정옥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소희 씨, 난 60여 년을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 사람의 품격은 가방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야. 진짜 부자는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이지. 어머니, 넌 나한테 가짜를 줬어. 가짜 가방, 가짜 효도, 가짜 마음. SNS에 올릴 거짓말만 진짜였지. 그래서 나도 내한테 진짜를 보여줄 차례야. 정옥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희에게 건넸어요. 이건 아직 제출 안 했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결정도 달라질 거야.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 씨, 내가 원하는 건 내 눈물이 아니야. 진짜 반성이야. SNS에 올린 거짓말들을 다 삭제해. 그리고 앞으로는 진실하게 살아. 내 자신한테도, 나한테도, 무엇보다 민준이한테 진실한 엄마가 돼. 내 어머니. 가짜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니? 진심이야. 진짜 사랑, 진짜 정성, 진짜 품격. 그게 결국 오래 남는 거거든. 가짜는 쉽게 들통나고 쉽게 망가지지만 진심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도 따라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 그리고 생각해. 내가 앞으로 어떤 며느리로 살고 싶은지.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문을 열어줬죠. 소희가 나간 후 정옥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루이비통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고 한때는 수치스러웠던 가방. 이제 이 가방은 정옥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옷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들지 않을 가방이었지만 버리지도 않기로 했어요. 이 가방이 정옥에게 그리고 언젠가 며느리에게도 삶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차였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쓰디쓴 경험 속에서도 달콤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정옥의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소희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아예 계정을 삭제해버렸어요. 화려하게 올렸던 게시물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착한 며느리 이미지, 모든 게 사라졌죠. 정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민준이를 보러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반찬을 해다 주거나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손주를 2시간 정도 돌보고 인사를 나눈 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죠. 소희는 정옥을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색한 인사만 나눈 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서진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자세히 묻지는 못했어요. 다만 식사 시간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넘치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11월 중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정옥은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정옥을 보자 소희는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정옥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소희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물 2잔을 가져왔어요. 소희에게 한 잔을 건네고 마주 앉았죠. 무슨 일이니? 소희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물컵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옥은 기다려줬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요.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소희가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소희를 바라봤죠. 뭔데? 루이비통이에요. 진짜예요. 이번엔 정말 백화점에서 정품으로 샀어요. 영수증도 있고 인증 카드도 제대로 된 거예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가짜를 드리고 거짓말하고 SNS에 허풍 떨고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옥은 여전히 가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소희 씨, 이걸 왜 사왔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대로 된 선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됐어. 이젠 그런 게 필요 없단다. 네. 진짜 사과면 그게 명품이야. 비싼 가방이 아니라 내 진심이 중요한 거지.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너무 어리석었어요. SNS에 좋아요 받는 게 사람들한테 부러움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소희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계정 삭제하고 나니까 허전했어요. 근데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사람들 속일 필요 없으니까요. 저 자신한테도 솔직해질 수 있으니까요. 정옥은 조용히 소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정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소희를 봤어요.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정옥을 기다리고 있었죠. 소희 씨, 네 어머니. 용서는 쉬운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나도 기다려줄 수 있어.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따뜻한 차를 2잔 준비해서 돌아왔죠. 차 마셔. 몸 따뜻하게 해야 해. 정옥이 건넨 찻잔을 받아든 소희는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정옥은 소희 옆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옆에 앉을 수는 있었습니다. 소희 씨, 내가 평생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가짜는 쉽게 닳는다는 거야. 가짜 가방도 가짜 마음도 결국엔 들통나고 망가지지. 하지만 진심은 달라. 진심은 오래 남거든. 네, 어머니. 사람의 품격은 가방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돼. 내가 얼마나 비싼 걸 들고 다니느냐가 아니라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정옥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지. 하지만 최소한 거짓은 안 하려고 노력했어. 그게 내가 지킨 품격이었거든.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진짜가 뭔지, 품격이 뭔지. 소희는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옥에게 다시 내밀었어요. 그래도 이거 받아주세요. 제 진심의 표시예요. SNS에 올리려고 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샀어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무게가 느껴졌어요. 가방의 무게가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의 무게였죠. 고맙다. 소중히 쓸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소희가 일어서려 하자 정욱이 말했습니다. 점심은 먹고 가렴. 내가 뭐 좀 해줄게. 소희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정욱이 주방으로 향하자 소희도 따라 일어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두 사람은 나란히 주방에 섰습니다. 정욱이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자 소희가 앞치마를 두르며 옆에 섰죠.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는 동안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이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정욱은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한테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니?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진실한 엄마요. 거짓 없이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거면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하며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요. 상처는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요. 진실을 바탕으로 한 더 단단한 관계를요. 소희가 돌아간 후 정욱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 루이비통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정욱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정교한 봉제선, 부드러운 가죽, 반짝이는 금속 장식. 분명히 진품이었죠. 하지만 정욱에게 중요한 건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게 진짜 명품이었죠.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계절이 바뀌듯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정욱은 믿었습니다. 정욱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긴 싸움이 끝났고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달라지려고 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려 볼게요. 정욱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더 우려내 마셨어요. 가짜는 쉽게 닳지만 진심은 오래 남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가방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정욱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며느리도 그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욱의 삶도 그렇게 한 계절을 지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욱은 미소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사람은 변하고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었으니까요.